네이빗이 승리의 기술. 챕터 2. 나쁜 팀은 없다. 오직 나쁜 리더만 있을 뿐. 뒤로 돌아 한미국 전사의 방랑기. 글 쓴 데이비드 해커워스 전 미 육군 대령은 데이빗씨를 비롯한 최전방 지휘관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그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 경험과 거기서 배운 교훈을 이 두꺼운 회고록에 상세히 담았다. 말년의 삶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그는 전투 지휘관으로서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다. 해커워스 대령은 책에서 제2차 세계전 대전 때 독일군과 일본군에 맞서 싸운 은사의 가르침을 소개했다. 나쁜 부대는 없다. 오직 나쁜 장교만 있을 뿐이라고. 이 짧은 문장 안에 극한의 오너십에 관한 정수가 담겨있다. 어떤 리더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이 말에는 높은 성과를 내며 승리하는 팀을 만들기 위한 비밀이 담겨 있다. 극한의 오너십을 체화한 리더가 팀의 높은 수준의 성과를 요구할 때 명심할 것이 있다. 목표 수준은 리더가 뭐라고 말하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나쁜 성과에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목표 수준을 어떻게 설정했건 그리고 얼마나 힘주어 강조했건 나쁜 성과가 새로운 기준이 된다. 실패에 대한 조치가 꼭 즉각적이고 가혹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리더는 높은 수준의 기대치가 달성될 때까지 임무를 반복시켜야 한다. 그리고 조직 전체에 극한의 오너십이 배어드는 방향으로 기대 수준을 밀어붙여야 한다. 리더는 팀 내 각기 다른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임무 수행에 몰두하도록 해야 한다. 앞서 서술한 수중폭파 훈련을 예로 들어보자. 사람들은 대부분 육조 조원들처럼 승리한 팀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혹은 동기부여나 격려가 필요할 때도 있다. 팀에는 각기 다른 멤버들의 힘이 임무를 달성하는 대로 모이도록 만들어줄 원동력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리더십의 역할이다. 극한의 오너십이 위에서 아래까지 팀 전체에 정착되면 팀의 성과가 계속 향상된다. 강력한 리더가 잠시 사라져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전장에서는 핵심 지휘관이 쓰러졌을 경우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가 팀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기업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는 인물이 자리를 비우거나 조직을 떠나는 일이 자주 생긴다. 그러므로 모든 팀은 유사시에 대비해 한 단계 아래 리더가 상관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그래야 팀의 임무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리더는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지기 위해 끊없이 분투하고 이런 마음가짐을 팀에 전파해야 한다. 그리고 리더 자신과 팀의 성과를 잔인할 만큼 객관적이고 정직하게 평가해야 한다. 훌륭한 리더는 약점을 파악하면 이를 강화할 방법을 찾는다. 위기가 닥치면 그것을 극복할 대안을 내놓는다. 어디서든 최고의 조직은 역량을 더 강화하고 목표치를 상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정신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팀원에게 전파돼 팀의 문화가 되고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는다. 나쁜 팀은 없다. 오직 나쁜 리더만 있을 뿐. 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극한의 오너십을 향한 첫걸음이며 이를 체화한 리더는 전장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팀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전장이 어디든 말이다. 극한의 오너십이란 개념 아주 마음에 드네요. 어느 회사의 대표가 말했다. 우리 회사에서 활용해 보일 수 있겠어요. 우리 조직 자체는 꽤 탄탄한 편인데 핵심 리더 중 오너십이 부족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우리 회사를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기업 중역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 연사로 참여했다가 만난 금융서비스 회사 창업자였다. 극한의 오너십이라는 개념에 끌려 강연이 끝난 뒤 개인적으로 대화를 요청한 참이었다. 도울 수 있게 돼 기쁩니다.
나는 몇 차례 통화로 그의 회사 사정과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회사를 방문해 임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그러고 나서 각 부서장과 핵심 리더들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프로그램 첫날 대표가 찾아와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해주면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는 지금 지고 있어요. 대표가 담담하게 말했다. 최근 야심차게 출시한 신상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좋지 않았고 그 때문에 회사는 적자를 내고 있었다. 회사가 기로에 놓인 상황이었다. 우리는 극한의 오너십을 장착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여기 레이프가 설명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궤도에 올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표는 말을 마친 뒤 회사 고위 간부들과 부서장들을 내게 맡기고 방을 나갔다. 나는 간략한 자기소개에 이어 극한의 오너십이 어떻게 모든 팀의 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핵심을 추려 설명했다. 그런 다음 참석자들과 토론을 시작했다. 극한의 오너십을 여러분이 맡은 팀에 적용해서 회사 성공에 기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질문에 회사의 핵심 리더 중 한 사람인 최고 기술 책임자가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회사의 주요 상품들을 개발한 주역인 그는 극한의 오너십 개념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다. 왜 그런지 금방 알아챘다. 그는 신상품 개발 책임자로서 참혹한 실패의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CTO는 자기 팀이 실패하고 회사의 재정에 타격을 입힌 이유에 대해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았다. 신상품 실패의 원인은 나쁜 시장 상황, 종잡을 수 없는 업계, 팀 내의 신참들, 판매팀과의 불통, 고객 서비스 부재 등으로 돌리는데 부끄러움이 없었다. 심지어 회사 내 다른 중역들에게도 책임을 돌렸다. 회사 대표는 모두가 나아지지 않으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했다. 하지만 CTO는 스스로 실패를 짊어지거나 자기 팀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나는 수중폭파 훈련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6조가 새로운 리더 아래 극적인 반전을 이룬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나쁜 팀은 없으며 오직 나쁜 리더만 있을 뿐이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했다. 저도 수중폭파 훈련 조장을 하면서 조원들이 버둥대는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우리 조의 성적이 왜 안 좋은지, 왜 제대로 안 되는지 핑계대는 건 쉬웠겠죠. 하지만 좋은 리더는 변명하지 않는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대신 해결책을 찾아 승리하지요. 말씀하신 보트 경주 사례에서 두 조장은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핵심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어느 부서장이 물었다. 6조 조장은 자기 조가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죠. 이런 부정적 태도가 팀 전체에 전염됐습니다. 실패하는 팀이 늘 그렇듯이 6조 조장도 자기 팀의 나쁜 성적에 대해 수많은 핑계를 댔습니다. 그는 다른 조장들이 운이 좋아서 잘하는 팀에 배치됐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보기엔 부당한 거죠. 운명의 신이 자신과 자기 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 그렇게 정당화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팀이 반성하고 나아질 길을 찾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6조 조장과 조원들은 임무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됐지요. 자신의 피곤함, 비참함, 고통, 괴로움 같은 것들 말이죠. 교관들이 아무리 다그쳐도 6조는 나아지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형편없는 성적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부족한 리더십 아래에서 서로를 끊임없이 비난하면서 패배를 거듭했습니다. 아무도 오너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승리하려는 태도를 갖추지도 못했죠. 다른 부서장이 물었다. 그럼 새 조장은 뭐가 달랐던 겁니까? 2조 조장은 6조를 맡고 나서 극한의 오너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6조의 성적이 지금까지 형편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나아져야 하고 나아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고 나쁜 성적을 정당화하려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자기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냉철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오너십을 가진 게 결국 승리의 열쇠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점입니다. 조언 모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조장은 팀이 나아지고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게 핵심이죠. 나는 말을 이어갔다. 6조의 새 조장은 조언들이 임무에만 몰두하게 했습니다. 말 다툼이나 내분을 방관하지 않고 팀을 하나로 모으고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하게 만들었어요. 점점 새롭고 높은 기준을 제시하면서 조언들이 여기에 못 미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죠. 또 다른 부서장이 물었다. 그렇다면 2조는 강력한 조장을 잃은 뒤에도 어떻게 계속 좋은 성적을 낸 겁니까? 새 조장은 능력이 한참 떨어졌는데도요. 극한의 오너십, 그러니까 좋은 리더십은 전염됩니다. 2조의 원래 조장은 극한의 오너십 문화를 다른 조원들에게 이미 주입했던 거죠. 그래서 2조는 승리할 줄 아는 우수한 조원들로 단단히 뭉친 팀이 돼 있던 겁니다. 조원들은 서로에게 최고의 성과를 요구했어요. 뛰어난 성과가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각 조원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죠. 더 이상 조장의 구체적인 지시가 필요 없는 수준이 된 겁니다. 그 결과 2조는 계속 다른 조보다 좋은 성과를 냈고 경주마다 6조와 선두 경쟁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나는 6조 조장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했다. 2조를 맡은 6조 조장은 이제 식은 죽 먹기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수한 조원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써야 했다. 6조 조장은 이날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훌륭한 리더십을 지닌 새 조장이 자기 조를 완전히 변모시켜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해내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다. 비록 그전까지는 실패한 리더였지만 6조 조장은 그 소중한 교훈을 잊지 않고 수중 폭파 훈련을 수료한 뒤 네이비시 장교로 훌륭하게 복무하고 있다. 요컨대 여러분 팀의 성패는 오직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극한의 오너십은 핵심 리더인 여러분이 옳은 결정을 내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개념입니다. CTO가 툴툴거렸다. 우리는 지금도 옳은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표정이 사뭇 심각했다. 그의 발언에 놀라 이렇게 물었다. 이 회사가 승리하고 있지 못하다는 건 모두 인정하지 않았나요? CTO가 단호하게 받아쳤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옳은 결정은 이미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옳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독선의 늪에 빠져 실수와 실패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데 몰두하다 보니 CTO는 궤변도 서슴지 않았다. 극한의 오너십과 정반대의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그는 6조 조장과 닮아 있었다. 그는 팀의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지도 않았고 팀을 몰아붙이지도 않았다. 더군다나 자기 팀이 기준에 못 미치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대표가 분명 회사 상황이 대폭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는데도 말이다. CTO는 남을 비난하는 데만 급급할 뿐 책임지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네이비실에 있을 때 나와 동료 교관들은 이런 유형의 훈련생을 뒤틀린 천재라고 불렀다. 그런데 CTO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뒤틀린 천재들은 명백한 실패와 근거 있는 비판에도 실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변명과 비난으로 일관한다. 그들은 이 세상이 자신의 천재성을 못 알아보거나 제대로 평가할 줄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진 사람은 팀의 재앙 같은 존재다. 긴 토론을 통해 부서장 대부분은 극한의 오너십을 이해하고 인정하게 됐다. 하지만 CTO는 예외였다. 워크숍이 끝난 뒤 만난 대표가 물었다. 어떻게 됐습니까?
워크숍은 잘 됐습니다. 참석자 대부분 극한의 오너십이라는 개념을 잘 받아들이더군요. 하지만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맞춰볼까요? 우리 CTO죠? 맞습니다. 그분은 극한의 오너십 개념을 거부했어요. 나는 네이비실에 있을 때나 기업을 컨설팅할 때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이미 봐왔다. 어느 집단에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CTO는 특히 심각했다. 그는 제가 지금까지 많이 봐온 뒤틀린 천재 중에서도 최악이더군요. 대표 역시 그가 문제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CTO가 다른 팀 리더들과 협업에 서툴러 골치를 앓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표는 그의 경험과 지식이 회사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차마 해고하지 못하고 있었다. CTO가 마치 면책 특권이라도 있는 듯 구는 것에는 그런 사정이 깔려 있었다. 내가 말했다. 제가 대표님에게 누구를 자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대표님께서 결정한 문제니까요. 하지만 이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표 성과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표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대표님께서 CTO에게 극한의 오너십을 분명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팀을 성공으로 이끌라고 말입니다. 대표님이 이대로 내버려두면 좋은 성과나 승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 주가 지난 후 나는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물어봤다. 그가 흥분하며 말했다. 임원들은 대체로 극한의 오너십 개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CTO는 나아지질 않더군요. 그는 CTO가 자기 사무실로 찾아와 극한의 오너십이 부정적인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가소로운 소리였다. 내가 대답했다. 극한의 오너십에 부정적인 반향 따윈 없습니다. 리더는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 팀을 성공으로 이끄는 좋은 리더는 극한의 오너십을 보입니다. 그 외는 모두 나쁜 리더일 뿐입니다. CTO와 그가 이끄는 팀의 형편없는 성과가 그 증거였다. 그의 불쾌한 태도는 팀은 물론이고 회사 내 다른 팀에까지 영향을 미쳐 불협화음을 만들었다. 대표도 이를 알고 있었다. 그의 회사는 패배를 거듭하는 상황이었다. 자기 손으로 세운 회사의 운명과 직원들의 생계를 생각하면 회사가 망하게 놔둘 순 없었다. 그들은 승리가 절실했다. 결국 그는 CTO를 내보내고 사람을 새로 뽑았다. 신임 CTO는 전임자와 달리 극한의 오너십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팀은 다른 부서와 성공적으로 협업하기 시작했고 이 같은 팀워크는 회사가 반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존망의 위기에 몰렸던 회사가 다시 제 궤도에 올라 수익을 내며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의 성공담은 전장이 어디든 리더십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리더십은 팀의 성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위 변수다. 승리를 위해 리더는 팀원들과 함께 최고의 성과를 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 네이비시 훈련장에서도 저 멀리 떨어진 전쟁터에서도 혹은 기업 경영 현장에서도 나쁜 팀은 없다. 오직 나쁜 리더만 있을 뿐이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